네, 증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21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죠. 언제쯤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 참 궁금합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국내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주가의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증시 불안 계속되는데 첫날 이번 주 첫날 오늘도 시장이 조금 약세네요. 예. 코스피 2,360선이 지금 무너진 상태. 2,360이 깨졌네요. 증시 부진 왜 이렇게 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팀장님?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조금 너무 높게 나온 부분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이제 소비자 물가가 8.3%가 나왔는데요. 예. 그 전에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한 8.0에서 8.1%로 물가가 조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낮아지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이제 20일, 21일 양일간 열린 FOMC에서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급격하게 좀 커진 부분이 주식시장 약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상 폭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일 그 FOMC를 하잖아요. 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1%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 전망이 좀 어느 정도 좀 다수 쪽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상황이죠. 지금 뭐 미국의 선물 금리를 기준으로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느냐 보통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CME 페드워치에서 보이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7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82% 정도. 그리고 0.75% 네, 포인트 인상이 100bp 인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1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그냥 0.75%포인트 인상이면 무난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시장이 깜짝 놀란 데는 시장이 좀 눈높이가 높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은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를 기록하고 나서 그다음에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9.1, 8.5, 8.3이면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고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기대가 그것보다 더 많이 빨리 내려갈 거라는 좀 큰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가의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사실 많이 낮아지려고 하면은 물가는 한 10월 정도는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그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좀 물가가 빨리 낮아질 거라는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가 컸기 때문에 충격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지금 정도면은 물가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정상적인 레벨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지 다시 이걸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강한 긴축 강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일 연준에서 일반적으로 0.75%포인트 올린다면 투자자들은 인상폭보다는 그걸 올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겠네요. 그 부분에 아무래도 관심이 크겠죠. 어느 정도 더 올릴 건지. 네.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번 사이클에서 얼마나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전망이 한 3.5%에서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끝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8월 중순에 있었던 이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강한 얘기를 하면서 전망치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 정도쯤에는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4.5%까지 올라갔어요. 4.5%까지. 그래서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75bp 정도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올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끝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준이 좀 확인시켜 주느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정시켜 주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고 4.5%까지 오를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지 않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우리나라 돈값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보니까 달러당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1,390원대 중반까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 조금 이렇게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 흐름이 좀 확실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400원 정도에 거의 육박했는데 예.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뭐 한 금융위기 이후에 기간 동안 1,000원대에서 1,200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대충 그 중간쯤인 한 1,100원 정도로 수렴한다고 따지면은 예.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낮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평균 수렴을 한다고 따졌을 때는 환차 손을 입게 되기 때문에 팔고 나가요. 그렇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400원에 가까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1,400원을 넘어갔던 게 이제 97년에 IMF 금융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경우들이었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건 보통의 이 환율 레벨이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로 무언가 이번 금리 인상 때문에 어디선가 신용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환차 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만 사고 나머지 여타 신흥국 자산들을 다 팔아제끼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악재뿐인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결국은 이 기업들 순이익이 이제 많이 줄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역시 주가는 뭐 기업 순이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예. 지금 3분기 거의 뭐 다 맞춰가는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 3분기 수익 이런 추정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2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분기별로 따지면은 2분기랑 3분기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제일 좋은 계절적으로 제일 좋은 시기인데, 근데 2분기에는 7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찍혔었어요.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아마 한 60조 정도로 상당히 떨어질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게 뭐 기업 투자를 줄이고 그러고 가계 입장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이런 영향들을 주잖아요. 이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 3월 정도부터 강하게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제일 많이 주는 시기가 이제 9월 정도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번 3분기부터 시작해서는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것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분기까지 한창 기업들 실적이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실적의 타격이 본격화되는 게 9월 이후다. 예. 좀 걱정되네요. 그럼 이제 9월 이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면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럼 증시도 또 한번 좀 출렁할까요? 뭐 3분기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지금 3개월째 그 추정치가 하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해놨으니까 이 충격 자체가 크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은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이 금리 올린 거의 효과는 내년에 또 6개월 뒤에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 1분기, 2분기 추정치가 또 다시 하향될 수 있죠.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실적도 그러면 이번 3분기 또 4분기 내년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컨센서스는 한 13조 조금 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한 11조대 정도 되는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정도. 그럼 많이 주는 거죠. 11조 8천억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8천억. 예. 그럼 컨센서스보다 훨씬 낮게 그래도 보시네요. 1조 5천억 정도 더 낮게 보는 낮을 거죠. 것 같다. 예.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보복 소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PC 교체 한번 이루어졌었고 노트북 교체도 한번 이루어졌었고 핸드폰도 바꿀 사람은 다 바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좋으려면은 서버 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서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걔네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신규의 반도체 수요는 줄어드는데
지금 이미 생산하는 것들은 많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다시 투자 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 좋으니까 신규 캐펙스를 줄여서 수급을 맞추겠다라는 게 한국 반도체가 하는 얘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는 시점은 그러면은 내년 한 2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좋지는 않겠지만 내년 중반쯤 되면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차차 하고 있고 그걸 좀 더 빠르게 선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걸 감안하면은 계속 안 좋을 거고 지금부터 안 좋기 시작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게 좀 힘든 시기 아직까지는 힘든 시기가 끝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중반쯤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예.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주가가 삼성전자 굉장히 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낮잖아요. 이게 예. 지금 낮은 지금이 삼성전자 한 사볼 만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성급한가요? 투자 기간을 한 3개월 보면 조금 이를 수 있고요. 3개월 보면 이를 수 있고. 6개월 이상 보신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요즘 뭐 여전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 이게 실적이 내년 중반쯤이나 좋아진다면 지금 사는 게 조금 너무 무리한 투자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드네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요. 예. 한 6개월 정도는 빠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6개월 정도. 그러면 네, 저희가 그렇죠. 볼 때는 3개월 동안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이상 6개월 이상으로 길게 보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 얘기나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부진이나 그거 똑같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비슷한 패턴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예. 그게 6개월 정도 뒤에 실물 경제의 여파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말 정도가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걸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면은 예. 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증시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은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이 정도쯤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그런 전망이라면 기업의 이제 기업 실적 그렇게 전망한다면 혹시 업종별로 볼 때 뭐 차별화가 나타난다거나 조금 전망이 좀 좋게 나타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아예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사야 되는 주식들을 예.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죠. 예. 이 경기 민감주는 둘로 나뉘는데요. 예. 하나는 미국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쪽들이고요. 예. 또 하나는 유가와 연관이 많이 되는 시크리컬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사실 양쪽이 같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첫 번째 타야 되는 건 반도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수요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들어올려지는 걸 기대를 했을 때 살 수 있는 시크리컬 업종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조선 기계 같은 쪽들이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선과 기계가 경기 순환적으로 볼 때 좀 좋아질 거라 그런 예. 얘기인가요? 그리고 양쪽을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다만 더 짧게 보면요. 예. 향후 3개월, 뭐 연말까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그쪽들은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거고 예.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면 좀 다른 대안적인 주식들을 살 필요가 있겠죠. 이 대안적인 주식들을 저희가 보통은 구조적 성장주라고 부르는데요. 구조적 성장도. 네, 얘네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자체적인 수요가 커지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쪽들이라서 얘네들은 나머지 기업들이 감익을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익 성장이 나오는 분야들을 말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런 법안이랑 관련이 돼 보이는데 그러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 있는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쪽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약세장 속에서 그동안 일시적 반등이 있다가 다시 이게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예. 이 바닥에서 헤어나려면 멀었구나. 뭐 이런 이제 조금 비관론도 굉장히 많은데 팀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벌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회복이 멀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사실 3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대안적인 투자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을 테니까 예. 그때까지 쉬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주식시장은 경제를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를 뚜렷하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NH투자증권 연말까지 코스피 뭐 어떻게 전망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세요? 저희는 하단을 한 2,200포인트 정도로 보고 대응하자라는 예. 입장이고요. 예. 2,200이면은 7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도달했었던 저점이 2,270포인트대 정도쯤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다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지요. 7월째 저점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런 하지만 그게 그 이상으로 아주 많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예, 그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지난 7월의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수준 예.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미국의 뭐 생명공학과 이 바이오 제조법, 예. 이 미국에서 뭔가 바이오도 다 생산을 하자 그런 건데 이게 우리 바이오 회사들에 조금 지금 악재가 되는 겁니까? 혹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기업별로 다르고 장단기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미국의 공장을 사고 M&A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경쟁 기업에 비해서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튼 한국에서 뭐 CM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제일 큰 공장은 여전히 한국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별로 어디에 공장을 주로 가지고 있느냐를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단기 영향을 나눠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런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거는 좋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기업들에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게 사실 이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업용으로 뭔가 증설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단기적인 영향이 과연 클 것이냐라는 점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아주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그 영향도 좀 불확실한 영향이 크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법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주한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국내 투자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